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좀 반등을 하다 보니 갭 투자 수요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난달 서울 집값이 석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수도권과 서울 매매가도 하락폭이 줄었다고 하네요. 전국의 매매가도. 이 부동산원의 통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반면에 전세 가격 9개월 연속 강세입니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제 그 넥타이를 풀어 헤치신 거 보니까 덥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 네네. 부동산 시장은 계절이 어떤지 한 주간의 집값 동향부터 볼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까지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국 부동산원 통계 4월 2주차 통계를 보면 전국은 마이너스 0.01%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이런 추세라면 이제 0%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0%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네. 또 변수는 있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나오죠 통계가? 네, 내일 오후에 네. 나오는데 아마 지금까지 추세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또 한 일주일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 기준금리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총선 결과도 시장에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기다렸는데 규제 완화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굉장한 근거 없는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면 또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0.03%까지 올라왔고요. 상승폭이. 네. 상승입니다. 인천도 0.02, 경기도는 0.0% 보합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0.03인데 3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이제 상승 지역이 59개가 됐고요. 하락 지역이 109개가 됐기 때문에 올 1월만 하더라도 4배 이상 벌어졌는데 지금 네. 2배 정도죠. 계속 격차는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매주 집값 동향이 나오는데 저희도 항상 이거 주간 단위로 통계를 낼 필요가 있을까 늘 고민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월간 단위로 보면 흐름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3월 한 달 동안의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3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원 3월 통계 결과를 보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게 올 초보다는 이제 확실히 개선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집값이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3월에도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 보합으로 나왔고요.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가 0.14%로 3월에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는 아직도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01%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마이너스 0.11%인데 이게 이제 3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까지는 좀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4월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5월 통계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5월에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죠? 지금 분위기가 이제 5월에 반영이 되니까요. 5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이스라엘 전쟁 상황, 또 총선 결과를 반영된 결과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 초여름으로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봄에서 머물러 있거나 다시 또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또 거래량 또 안 살펴볼 그렇죠. 수 거래량 있죠. 봐야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 그래프를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8월부터 보겠습니다. 8월이 3,899건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꺾이기 직전에. 추석 지나고 이제 좀 꺾였죠. 11월이 1,843건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어제 통계입니다. 어제 제가 밤에 딱 떼보니까 3,444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3월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추세라면 8월 3,899건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4,000건 가까이. 4,000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3월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3월만 하더라도 미국이 6월에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네. 굉장히 좀 팽배했고 또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뭐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 내용들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기대감이 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왔는데 4월, 5월 넘어가게 되면 계속 뚫고 5천 건 넘어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2천 건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네네. 경기도 과천, 화성, 성남, 분당은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1년간 이제 집값 변동률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과천이 가장 많이 오른 거로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4,968만 원으로 나와서 작년 4월하고 비교해 보면 9.4%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뭐 중 강남, 뭐 서초구하고 붙어 있고 지하 교통도 좋고 02번 쓰고 네, 네. 지역번호도 02번 쓰고 거의 뭐 서울이죠. 이거는 서울 편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과천은 과천이고요. 뉴스를 보면 이제 화성시가 들어갑니다. 화성시하고 분당 뭐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GTX-A 개통 호재가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를 해석하자면 1년 전하고 비교했잖아요. 여기 왜 강남이 안 들어갔냐면 1년 전에 강남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많이 떨어졌다가 빠졌었네요. GTX 덕분에 네. 또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오른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뭐 상위 10곳 1년 동안 많이 올랐는 지역을 보면 수원 영통구도 들어가 있고요. 용인 수지, 인천 연수구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좀 반등을 하다 보니 갭 투자 수요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에서 네. 물가가 안 잡히네요. 이 물가가 안 잡히고 자꾸 이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이스라엘은 끝날 것 같은데 또 오히려 확전되는 또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5월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또 살짝 꺾인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5월 통계까지 좀 봐야 상반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은 뭐 동네를 막론하고 거의 다 무섭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네. 전세 가격은 뭐 상승세는 기정사실이고요. 네.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이 0.06%, 인천이 0.17%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도 0.06%입니다. 저는 전세는 이제 상승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이 그래도 보합이잖아요. 주춤하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전세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여전히 깡통 전세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밥 먹다가 전화 받았는데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우리 전세 사기 사건들이 2021년 가을부터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제 2년 지나고 또는 또 연장했던 분들이 이제 만기 다 돼가니까 어제도 이제 그런 사례죠.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아닌 바뀐 사람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주인 아니냐고 하니까 집주인은 이미 감방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상환할 능력도 없고 뭐 건재당도 많고 뭐 알아서 해라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면 날벼락이죠. 어떻게 해야 만기돼서 됩니까? 돈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는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갭 투자 수요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성동구에 옥수 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전용 114제곱미터가 전세 가격이 뭐 4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에 9억에 거래가 됐는데 뭐 최근에 13억에 거래가 됐다. 전세 가격이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야? 네. 또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이게 뉴스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네. 오르는 거는 사실인데요. 3월 23일에 13억에 거래된 거는 사실인데 29일에는 또 17층이 11억에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숫자만 가지고 딱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 여름 정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7억에서 9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11억에서 13억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한 달 만에 4억이 올랐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전세는 그렇잖아. 이게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그렇죠. 잘 되어 있으면 뭐 1억, 2억, 2, 3억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기사 쓰시는 분들도 가격만 보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1년간의 흐름을 좀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런 뉴스 나오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실거래가 내역을 보고 좀 이렇게 팩트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구축이라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네요. 이게 네네. 98년 3월에 입주한 27년 차 아파트니까 그렇죠. 아마 집주인이 인테리어에 돈 좀 썼다 하는 돈 집이면 좀 더 쓰면은 뭐 비싸게 전세는 내놓을 거고. 돌려받는 돈이고 또 네. 아파트는 또 전세 사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 2, 3억 더 주더라도 나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또 수요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값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가격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갭 투자 시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늘어나는데 네. 뭐 아직 본격적인 뭐 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갭 투자 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또 통계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갭 투자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아파트 매매하고요. 이제 거주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갭 투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송파구가 31건, 강서구가 19건, 성동구가 19건으로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여 5단지 송파 거여 5단지 전용 59를 보면 1월이 7억 3,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두 달 후에 전세가 4억에 맞춰졌으니까 3억 3,700만 원이면 송파 거여의 전용 59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방화동도 마찬가지고요. 1억 6,400만 원으로 3억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을 벗어나면 또 갭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하고 수원 영통 쪽이 소형 아파트들이 또 전세 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아파트는 뭐 깡통 전세 우려는 크지는 않은데 또 이런 우려들이 혹시라도 또 빌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전이돼서 또 그런 역전세 그렇죠.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 집주인 매수 대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들어가시려는 분들 모두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네. 이게 결국은 지금 고금리 시기니까 내줄 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너무 무리해서 시도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컨드홈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정부에서 이제 세컨드홈 사면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연초에 나온 얘기인데 네. 도대체 얼마짜리까지 어느 동네까지 해줄 거냐 이게 관심사였잖아요. 네. 지방에 세컨드홈을 사면 1주택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를 하겠다. 이게 어느 동네를 얼마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시 가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4억 원 이하면 아마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역은 이제 좀 알려줬는데 일단 지역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혜택 내용을 보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혜택을 준다. 한마디로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네. 지방의 인구 소멸 도시에 세컨드홈을 사게 되면 그냥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지방에 있는 집은 투명 망토를 씌워서 투명 망토다. 안 보이는 걸로 하겠다. 안 보이는 걸 네. 하겠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도 되고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0.05%포인트 세율 좀 내려주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한 45% 수준으로 좀 내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세컨드 홈을 사게 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왜? 한 채를 더 샀는데 또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사줘라는 의미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우리 기본공제가 2주택자들은 9억이잖아요. 네. 12억까지 1주택 A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도 12억까지 비과세 한도 늘려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해주겠다. 한마디로 그냥 집 하나 있는 거로 두 개 다 하나하나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비수도권에 내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생길 법도 해요. 근데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단 대상 지역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정책을 만든 분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감소 지역에 정부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동네를 볼게요. 우리가 관심 네. 있는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다 빠졌고요. 뭐 강화도 옹진군, 뭐 가평군, 연천군 뭐 이런 지역들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지역들은 다 빠졌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위군 같은 경우 서구 군위군인데 여기가 행정구역이 편입이 돼서 군위군이고요. 원래는 대구광역시가 아니었는데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말은 대구시인데 사실은 이게 대구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군위군 들어갔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영도구가 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디에 이걸 집을 사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양양 뭐 강원도에 이제 세컨드 홈 해가지고 놀러 가기 좋으니까 양양 정도는 뭐 사볼만 한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내키지 않는 지역이고 이게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쉽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건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이주해서 빠져나가려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도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은 빠지고 아마 외지에서 부산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해운대구 이런 곳들 생각하실 텐데 제외가 됐네요, 다들. 그래도 강원도에서 양양 말고도 네. 이 정도면은 차로 한 2시간 거리에서 강원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이 많거든요. 그 외에도 좀 많은데 뭐 유명한 지역 춘천도 없습니까? 빠졌고요. 원주도 빠졌고요. 네. 시 지역들은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게 자, 우리가 과연 세제 혜택을 주면 집을 살까에 대해서 곰곰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구매 욕구가 생겨야 돼요. 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사고 싶어요. 네. 이제 욕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니면 광역시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고 싶다 욕구가 생기려면 어떤 집 투자 가치가 있는지 뭔가 올라가는 집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도 3년 5년 후에 내가 자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지 오르지 않는 집을 안 사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좀 불안하죠. 우리가 네. 오르는 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들 뭐 유치원이 복적복적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런 정책이 안 나왔겠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아이러니하게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찍어줬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찍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게 내가 굳이 오르지도 않는 집을 구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매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따지는 게 구매 능력입니다. 네. 구매 능력은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대출 얼마 받을 수가 있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걸 따지는데 지금 구매 능력을 좀 개선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매 욕구가 잘 안 생깁니다. 이 발표된 지역을 보게 되면. 박자가 안 맞네요. 박자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 고향이 여기예요. 고향이 그럴 수 여기여가지고 있죠. 뭐 네. 투자 가치를 떠나서 나는 은퇴해가지고 고향 근처에서 그냥 귀촌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서울 집을 팔기는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 좀 면밀히 지켜보고 저희가 월간 통계도 꼼꼼하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